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어드벤처 세계 최초로 지구 5극지를 모두 밟은 디파이 타임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공식 탐험가 홍성택 대장님 세 번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베링 해협 저희가 했고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북극점 지난 시간에 했고 개썰매 다신 타지 않는다 그린란드 했고 그리고 영하 30도로 아주 따뜻한 남극은 했다고 할 수도 없죠. 무시당했고. 자, 나머지 한 극지가 에베레스트입니다. 예. 에베레스트는 굉장히 일찍 가셨더라고요. 예. 95년도에 제가 성공했지만 그 전에 1993년도에 허영호 대장님하고 한 번 더 했었죠. 그때는 실패했고. 예. 그때 실패를 했고 두 번째 때 이제 박영석 대장하고 갔을 때 그때 성공을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27년 전 아닙니까? 예. 27년. 원래 히말라야 등반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고. 아, 그러면 3년 차에 바로 에베레스트를 가셨어요? 예. 그 당시에 에베레스트 팀들이 최고의 팀이었죠. 이게 사실 뽑힌 것도 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3년 차밖에 안 된 대원을 왜 뽑았죠? 저는 원래 그 산악인이 아니었고 네. 유도 선수였어요. 사고로 인해서 대학교 때 유도복을 던지고 그때 이제 마음을 좀 위로를 좀 받고 싶고 그래서 산을 다녔는데 그건 취미 아닙니까, 그죠? 예, 취미를 다니다가 산악부에 들어가서 대학교 때. 예, 가지고 있는 거는 체력밖에 없으니까 형들이 눈에 띄었고 그렇게 등반하다가 이제 허영호 대장님한테 또 눈이 띄었고 보니까 선호했나 봐요. 그래서 뭐 북극점, 남극점 할 때 제가 막내로 따라가고. 이 에베레스트보다 먼저 가신 거죠, 거기로. 예. 이 에베레스트 올라가기 전 완전 무명. 예. 순전히 체력 때문에 예. 무거운 거 끌라고. 남극에 갔는데 그 저녁 6시 되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어두워지지 않고 밤에 한 11시 되면 어두워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셨네.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짐 끌어라 힘 좋으니까. 짐 처음에 끌어. 160kg를 끄는데요. 이게 안 딸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끌고서 100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움직이려면 몸에 한 번에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발로 뻥 차면서 이게 끌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 더 무겁게 가신 거 아니에요? 막내니까 당연히 무거워야죠 뭐. 막내여도 다른 그 원정대는 다 똑같이 할 텐데 대장님을 그냥 짐꾼으로 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 당시에 그냥 하루하루가 그 설레었죠. 정말 힘든 줄 모르고 했었죠. 예. 대장님은 왜 뽑았답니까? 얘기해 주던가요 그때? 저는 일단 너 서 있어야 하면 저는 왼종일 서 있는 거거든요. 그 가하면 좀 가는 거고. 서 있으면 계속 서 있고. 예. 뭐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뭐 불만을 표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형들한테는 뭐 괜찮게 보였나 봐요. 로봇으로 들어갔구나 로봇으로. 허영호 대장님이 이제 쓰고 그다음 해에 1900 그러니까 저 허영우 대장님은 홍 대장님을 쓴 거예요, 그죠? 쓰고. 그다음에 이제 허영호 대장님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가자고 해서 합류했죠. 제가 그때 고소를 처음 접해봤거든요. 히말라야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이 고소병이거든, 고소병이요. 웬만해서는 제가 다 건디는데 그때는 진짜 고소병을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1992년도에 7,000m에 등정을 했었고 93년도에 이 남극점을 가고 94년도에는 미국 팀에서 연락이 와서 너 힘세다면서 너 힘세다. 노세로 여긴 거 아닙니까? 노세? 그래서 갔죠. 뭐. 미국 팀은 대장님이 힘센 거 어떻게 알았답니까? 이 소문이 다 빠르거든요. 이게 이 산동네는 소문들이 빠릅니다. 그 정도 등반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전달이 됩니다. 노세 없냐? 그랬더니 우리 팀에 노세 하나 있다. 미국 팀하고 같이 갔어요. 예, 갔다 와서 이제 95년도에 박영석 대장이 에베레스트 북동릉을 등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대원들만 모았어요.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등정하기 어려운 곳이 하나는 에베레스트 남서백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북동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가 두 갈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티베트 쪽 사이드고 한쪽은 네팔 사이드거든요. 티베트 쪽에서는 초모롱마라고 하고 네팔 쪽에서는 샤가르마타라고 하는데 히말라야에서 가장 어려운 3대 벽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남서벽, 안나푸르나 남벽, 그다음에 로체남벽.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벽 하면 이제 로체남벽을 꼽거든요. 로체남벽은 아직 아무도 등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뉴스공장에서 6번째 도전하셨을 때 인터뷰하셨죠 그때. 예. 로체남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원정대가 여기를 붙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지금까지. 로체남벽 얘기를 그럼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예. 북동릉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많은 원정대들이 붙었지만은 다 실패를 하고 영국에서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그 피터 보더맨과 조 테스커라는 산악인인데 저도 이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등반도 뛰어나지만은 저술가로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는 피터 보더맨과 조 테스커 상이라는 문학상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북동릉을 등반하다가 8,100m에서 8,200m 그 지점에 피너클 구간이 있는데 암벽으로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게 거기를 등정하다가 실종돼 가지고 나중에 일본 원정대가 등반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피너클 구간의 바위 밑에서 두 명이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등반하면 이 친구들 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등반 스타일도 전 이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닮아 있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반 스타일이라는 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등반 스타일은 뭐 각자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크게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히말라야 스타일 등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알파인 등반 방식이 있는데 히말라야 등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을 간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한 3시간 등반하면은 정상 갔다가 내려오거든요. 그 뭐 설악산보다 한 10배 높으니까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한 2, 3일이면 갔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2달, 3달 이렇게 걸릴 경우도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기후와 기압에 맞게끔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헬리콥터를 태워서 그냥 8,000m에 내려놨다 가정했을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10분 이상 채 되지 않아요. 10분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7,000m 내려놨을 때 20분 정도 밖에 못 살아요. 어떤 증상에 살합니까? 기압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산소도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버팅기지를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예, 혈액순환도 안 되고 2,800부터 고소병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멀미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고 잠을 못 자거나 토하고 그런 증상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덥다고 막 옷을 벗어버리고 정신이 나가는구나. 예. 그래 있다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머리가 좀 깨질 듯이 더 심하게 아프고 폐수종, 뇌수종이 오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폐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이 고소병으로 해가지고 폐수종이나 뇌수종 걸리면은 24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감마복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백을 넣든지 아니면 헬리콥터로 가야 되는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6,500 이상 못 뜨거든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착을 하잖아요. 곧바로 등반을 하는 게 아니고 3, 4일 정도 고소 적응을 합니다. 그다음에 베이스 캠프를 건설하고 화장실 텐트부터 다 설치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응이 되면은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캠프 1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장비를 묻어두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장비와 식량을 짊어지고 캠프 1 올라가서 자고 400-500m 올라가서 또 장비와 식량을 디파지를 하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쉬었다가 또 캠프 안에 자고 캠프 2에 자고 또 400-500m 올라가서 캠프 식량 장비를 디파지하고 또 내려옵니다. 휴게소 같은 거네요. 말하자면. 예, 내려와서 또 쉬었다가 캠프 3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캠프 4까지를 치놓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처음에는 베이스 캠프를 하고 1, 2, 3, 4는 그것만을 지으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을 고소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베이스 캠프가 5,200 쳐주면 5,200에서 적응을 하고 캠프 1에 갔을 때 약간 맛을 보여주는 거지. 또 올라가 조금 적응시키고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몸을 이제 8,000까지를
끌어올리는 천천히 거죠. 끌어올린다. 그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2달. 예. 근데 이제 알파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방에 그냥 올라치는 거죠. 올라쳤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을 타고난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했다. 그러면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구사해도 상관없어요. 아, 내 몸이 한번 적응했기 때문에. 예. 근데 6개월이 지나면은 적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등반을 갔다 와서 6개월 내에는 아기를 갖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라. 라고. 그만큼 몸이 왜요? 데미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선배들이 예.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건 모르죠. 이런 과정을 겪고 하면은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갔다 오면 이제 막 몸이 굉장히 혹사되죠. 보통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한 5, 6kg 정도 빠진다고 보면은 북극 지방 같은 경우에는 16kg 빠지거든요. 빠지고 나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돼 있거든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는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먹다 보면은 점심시간에 와요. 천천히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정신도 먹다 보면은 밥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진짜 아침에 먹잖아요. 뭘 이렇게 치십니까? 아니요. 이게 제가 진짜 경험한 걸 아침을 먹잖아요. 네. 아침 먹으면 점심시간에 와요. 계속 먹는 거죠. 보면 점심시간이네. 점심 먹다 보면은 저녁 시간에 와요. 그래 하루 종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 다음날 어떻게 하루 종일 먹습니까? 진짜 먹는다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배가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 종일 들어가요? 진짜 하루 종일 먹습니다. 계속 먹는 거지. 먹다 보면은 그렇게 오더라니까요. 이거 사모님한테 하지 말겠는데 이거. 밥 먹고 잠깐 드신 거 아니에요? 아침 먹고. 아니요. 이게 뭐 한 2, 3일 지나면은 5, 6kg씩 그냥 뻥 쪄 있고 그래요. 대장님 이렇게 뻥을 치십니까? 아니, 진짜 뻥이 아닌데. 이게 진짜 뻥이 아닌데. 이게 제 친구들이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씨름이라든지 유도 이런 친구들이 좀 제 주위에 많아요. 네. 그 친구들이 워낙 많이 먹잖아요. 네. 그 사실은 뭐 자기 몸무게가 IQ보다도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못 믿으시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제 친구들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 그런데 그 유명한 영국의 두 사람의 스타일이 히말라얀 방식이에요? 예, 히말라얀 스타일입니다. 예. 이 친구들 저는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책으로만 봤던 유명한 사람들인데 예. 그 루트에 고스란히 매달려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매달리는 게 바위에 네. 앉은 채 바위에 둘이 이제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들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등반을 시작을 했죠. ABC 캠프에서부터 등반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어드밴스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는데 2개조로 나눠서 운행을 그때 했는데 첫 번째 운행은 이제 방식 대장님하고 그 다른 대원들하고 쉘파들하고 같이 하고 저는 이제 B팀으로 남아서 이제 이 형들 내려오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걸로 하고서 이제 등반하는 모습을 항상 베이스 캠프에서는 지켜보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무전으로 계속 알려주는데 제가 이제 망원경을 보고 있는데 뭔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눈사태가 터진 거죠. 이 눈사태가 3단계로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대포 소리처럼 뻥 하고 나면 이 소리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이 빌딩만은 수십 년 된 이 얼음들이 압축되어 가지고 있다가 터지면서 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뻥 하고 터지면 돌아보면 그때서 우 쏟아지거든요. 1차로 소리가 나고 2차로 눈이 쏟아지고 3차로 이제 뭐가 오면 후폭풍이 와요. 바람. 예, 바람이 확 오면 그냥 텐트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 눈사태도 여러 눈사태의 종류가 있는데 보통의 세락 눈사태가 있고 세락 눈사태가 뭡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이게 30년 이렇게 쌓여있는 눈들이 압축돼 가지고 이게 얼음으로 변해 가지고 완전 청빙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세락이 이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유리처럼 변하거든요. 이게 파편이. 예, 처음엔 큰 돌이 떨어지면서 파편이 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하고 그게 사람을 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눈사태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상 눈사태라 가지고 봄에 내렸던 눈하고
가을에 내렸던 눈이 구분이 되거든요. 가을에 내렸던 눈이 판 자체가 떨어져 나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등반하다가 같이 흘러내리는데 위쪽 레이와 판 자체가 예, 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딱 망이가 봤을 때 와 터져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터졌다 당했다라고 소리 치고 이제 야 준비하고서 막 튀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틀림없이 조난당했을 거기 때문에 네. 정신이 뛰었죠. 6,000m 넘어서서 뛰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 몸하고 의지하고는 따로 놀아요. 내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게 막 뛰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허전하고. 그게 보니까